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경찰의 민생 치안 업무와 관련해서 오는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이 부여됩니다. 자치경찰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자치경찰 조직을 지휘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지역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정책을 펼치되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도 꼭 확보해야 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시작된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자녀 백신을 통한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이미 제공된 특혜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기 활동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태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 320여 건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정근식 위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SNS에 올린 사진과 글이 세월호 추모음 문구를 패러디해 조롱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신세계 측이 억측이라며 선을 그은 가운데 정 부회장의 과거 게시물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접종자 수는 71만여 명으로 하루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도 병원마다 백신을 맞으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성산동의 내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러 온 어르신들로 대기실이 여느 때보다 북적입니다. 손에 예진표를 들고 차례로 진료실에 들어가 주사를 맞습니다. 만 65살에서 74살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된 첫날, 하루에 접종 가능한 인원인 96명이 백신을 맞은 이 병원에서는 둘째 날도 예약이 꽉 찼습니다. 오늘도 96명이 예약이 돼 있고요. 대기자 명단의 그 요건은 30세 이상, 지금 한 100명 정도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7일 하루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57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2차 접종자 수와 합치면 하루 71만 1천여 명. 국내 접종이 시작된 이후 하루 접종자 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부작용 우려로 접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을 거란 예상과 달리 접종 행렬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안 걸리고 좋아진다고 그래서 맞으러 왔어요. 이상 반응 같은 거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상 반응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고. 접종받은 사람들 표정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심과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지인들도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나가서 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중교통도 탈 때 좋고 마스크를 벗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약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렸던 자녀 백신 접종 열기도 계속됐습니다. 취소된 백신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통해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하루 동안 4,200명을 넘었습니다. 신청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 주변 백신 남아있는 잔량들이 전부 다 0이고 주변에서도 많이 맞으려고 뭐 이래저래 방법을 알아서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60살 이상 74살 이하 접종 사전 예약은 다음 달 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약률은 64.9%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처럼 접종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 접종 목표 달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반기 목표는 1,300만 명입니다. 아직 800만 명이 넘게 남았습니다. 정부는 백신 물량이 충분하다며 목표 달성 여부는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목표로 잡은 1,300만 명 접종까지는 780만 명 정도 남았는데 주말을 빼면 하루 30만 명 넘게 접종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용할 백신 물량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다음 달까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차례로 들어오면 1차 접종에 쓰일 물량 걱정은 없다는 겁니다. 백신 도입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도입 물량인 1,838만 회분 중 1,164만 회분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접종의 속도를 낼 인프라도 이미 구축돼 있습니다. 12,000개 넘는 민간 위탁 의료기관이 가동되면서 하루에만 70만 명 넘게 접종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최대 100만 명 이상도 가능하다며 상반기 목표 달성은 접종 참여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예약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약 기간 중에 예약률을 최대한 높이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이 시기 접종이 집중된 60살 이상 고령층을 상대로 백신 효과와 안전성을 거듭 설명하는 한편 이들에게 주어질 접종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층 예약률은 65% 남짓인데 사전 예약이 끝나는 다음 달 3일 전까지 최대한 참여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확산 속도가 빠른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전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도 변이는 기존 영국 변이보다 50% 이상 확산 속도가 빠르고 백신의 효과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근무하는 군인에게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도 변이는 국내에서 107건이 확인됐는데 대부분 해외 유입이었고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군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감염됐습니다. N차 전파가 이뤄져 총 6명의 감염 고리가 확인됐는데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 감시 강화 과정 중에 인도 변이가 확인된 케이스이고 경기도에서 신고된 케이스입니다. 현재는 감염 경로하고 그 밖에 추가 전파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인도 변이는 영국 변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져 세계보건기구도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변이에 이어 주요 변이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변이하고 남아공 변이가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항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변이가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존재해서 영국 변이주의 확산 속도보다도 50% 정도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방역당국은 인도 변이가 백신의 효과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 화이자는 100%, 아스트라제네카는 90%의 예방 효과가 있으나 인도 변이에 대해서는 방어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파이자 백신의 경우 2번 완전 접종이 이루어졌을 때 인도 변이에 대해서 88%의 방어력,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60%의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87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공간이나 노래방, 유흥시설 등에서 집단 발병이 이어지며 하루 400에서 700명대 환자가 발생하는 불안한 상황이 2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변이의 등장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는 아직 영국 변이가 대세인 만큼 예방접종의 순서와 시기에 맞춰 빠짐없이 접종에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한 제주 지역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갑니다. 반면 부산은 환자가 계속 줄어 영업 제한 조치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누적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선 제주.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1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숫자가 많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제주 인구가 서울 인구의 7% 정도임을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영업 제한 시간이 없었던 유흥시설 5종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식당과 카페 등도 같은 시간 동안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외출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적 모임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최대한 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면 지난 24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된 부산에서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보다 부산 인구가 5배가량 많은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고 실제 감소세도 뚜렷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영업금지 시작 시각을 기존 밤 10시에서 11시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과 포장마차도 매장 영업 가능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납니다. 영업주분들이 방역수칙 준수 노력으로 영업 제한 조치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와 부산의 이번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부터 65세 이상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접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과 관련한 가짜 뉴스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접종을 꺼리는 인식도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생각을 들어본 양시창 기자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보도를 보면 백신 접종률 높아졌고 예약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예약한 다음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도 많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많이들 불안해했는데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들이 크게 개선됐구나 이렇게 느낌으로는 와닿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 그 점이 궁금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서울 종로 일대 그 공원들과 또 그 접종 장소로 지정된 병원들을 여러 곳 취재했습니다. 예.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나 또 SNS 메시지를 통해서 백신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마침 어제가 60, 70대 접종 시작일이어서 가짜 뉴스가 얼마나 퍼져 있고 또 그게 접종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 궁금했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백신 접종에 대한 반응은 제 예상보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제가 만나본 분들 대다수가 접종하겠다 또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나도 이거 맞으면 부작용이 있다 뭐다 뭐 해서 화이자 아니면 안 맞으려고 했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에네카라도 맞아야 되겠다 해서 가서 맞아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약간 뻐근한 거. 그 어르신분들이 이 정부가 이렇게 좀 좋은 약을 들여오질 못해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상시에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맞는데 내가 뭐 불안할 이유가 뭐 있나 그런 생각하고 말했는데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접종하니까 좀 어떠세요? 좀 기분이? 기분이 좋죠. 2번 다 맞으면 마스크도 아무래도 자유롭겠죠. 산책 갈 때는 벗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불안해서 막 신청 안 한다는 거 제가 막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몇 분 하셨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계대로 백신 접종에 좀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네네. 실제로 좀 백신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불안해서 백신 접종 좀 포기했다 이런 분들은 없었습니까? 네, 물론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한 10분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예. 2분이 자신은 백신을 맞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가짜 뉴스나 일부 부작용 사례를 강조한 그런 보도들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도 죽고 뭐 그랬다고 하니까 여기 뭐 맞은 사람도 병원 가고 치료하고 그랬다고 내가 저 막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주변에도 그런 사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종로상가 여기 사람들이 10명인가 백신 맞고서 뭐 실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병원으로 갔다고. 10명이 한 번에 병원에 실려갔다고요? 예, 병원에 갔다고 그래요. 저도 좀 의심스럽죠. 예.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뭐 뉴스 보니까 뭐 죽었다 그러고 뭐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불안해서 사실 맞으라 그러면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뭐 맞아나 죽나 안 맞고 죽나 그래서 안 맞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이 접종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서 친구들과 갈등을 겪었다 하는 분들도 더러 계셨고요. 예. 또 유튜브나 SNS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그런 내용 때문에 처음에는 정부 발표를 믿지 못했지만
접종 인원이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유튜브 많이 보는데요. 처음에는 그걸 많이 믿었는데 거짓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손자들이나 아들이랑 얘기했더니 그런 거 다 믿지 말라고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문제가 했다면 정부에서 맞이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고서 해야지. 그거야 뭐 일일이 뭐 그렇다고 다 화이자만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뭐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안 맞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나도 피해가 없어야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라고 참여 의식을 보이셨는데 예. 이렇게 허위 정보를 이제 접해도 분별력이 있으셔서 대부분 이렇게 또 접종을 하시는데 네네. 이 허위 정보라는 게 새로운 것들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계속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접하고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 네네. 포기하시는 분도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것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큰 것들을. 네, 제가 먼저 그 관련 유튜브를 하나하나 좀 찾아봤습니다. 예.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주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된 불안감을 많이 조장하고 있었는데요. 몇 가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으로만 볼 때도 화이자보다 6배 정도로 부작용이 더 많으니 아스트라제네카를 멈추자. 즉각 멈추어라. 이런 백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맞히는데 빌 게이츠가 하는 이제 DNA 백신 왜 고집스럽게 DNA 백신 고집스럽게 왜 DNA 조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죠. 왜 이렇게 고집 부려? 그냥 RNA 백신 늘 그런 백신은 RNA 백신이거든 본래. 네, 보신 것처럼 대부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앞서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가짜 뉴스를 정리해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예.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지난 1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는 신고 사례 모두 140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화이자 백신의 경우가 81명,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가 59명입니다. 예. 물론 이것은 그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신고 사례일 뿐이고요. 예. 현재까지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는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연관성 때문에 접종하고 나서 사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관리청이 신고가 되는 대로 다 피해 조사반들이 이제 조사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부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부검 상황을 보다 보면 그 기저질환이 악화된다든지 특히 급사하신 분들은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뭐 뇌출혈 같은 그런 급성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들로 대부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백신과의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이런 급성 질환이 악화됐다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악화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백신 접종과 특정 사망이 연관돼 있다 이런 뉴스는 사실은 이제 사실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이제 유언. 네네, 두 번째 그 가짜 뉴스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독립된 전문위원회에서 세계 표준 기준에 따라서 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인정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서 어려운 사례라도 인과관계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예.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예. 질병관리청이 밝혔고요. 세 번째는 또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선진국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는 가짜 뉴스입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과 독일 또 프랑스 등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보급되고 있고요. 특히 독일 메르켈 총리, 또 영국의 존슨 총리, 프랑스 카스텍스 총리, 또 이탈리아의 드라가 총리 등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의 재해 상황에서는 사실 전문가의 판단이나 그다음에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 이걸 이제 믿고 따라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떠드는 것들 이런 거에 자꾸 이제 현혹되시면은 방역도 어려워지고 본인도 피해를 입기 쉬운 거죠. 네, 양시장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인도에 머물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우리 국민 14명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출발이 4시간 넘게 지연된 데다 중증 환자 한 명은 기내에서 상태가 악화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벵갈루루 공항에 교민 환자를 이송할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트랩이 장착되고 오전 11시 반 전원 탑승을 마쳤습니다. 모두 일정 간격 거리를 두고 앉은 모습. 의료진 2명도 탑승했습니다. 출발은 현지 공항 사정 때문에 무려 4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감염에 따른 증상에 새벽부터 움직이느라 지쳤던 환자들. 꼼짝없이 기내에서 4시간을 대기하며 속까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규뷰지 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애초 착륙 허가를 냈던 나라들이 잇따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원래 기름 주유를 할 예정에 있었는데 인도발 비행기에 대해서 이제 착륙을 불허한다 이런 통보를 받고 미얀마나 베트남 쪽 추진하다가 그쪽도 여의치 않아서 인도 접경 지역에 있는 아삼주에 있는 그 공항에 착륙 허가를 받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오후 8시 15분 마침내 인천공항을 향해 전세기가 떴습니다. 기내 방역 안내도 듣고 의료진이 수시로 상태를 살피자 환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이도 잠시 애초 보고된 중증 환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의료진이 곧 산소 발생기를 돌려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10시간 반을 날아 교민 환자들은 오전 5시 48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경증 13명, 중증 1명 등 14명으로 모두 현지에 파견된 국내 기업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중증 환자는 도착 즉시 대기하던 구급차로 병지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13명 경증 환자들은 진단검사를 받고 충북 제천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귀국은 현지 상황이 악화하며 한인회와 플라잉 닥터스가 나서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고 소속 업체들이 비용을 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 다른 교민들이 잇따라 감염되며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과정을 봤던 교민 환자들. 고국에서 치료받고 싶어도 감염 환자의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해 이조차도 포기할 뻔했지만 마침내 고국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백신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던 언론 매체들의 논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백신을 맞읍시다. 네, 좋죠. 맞아야죠. 그런데 몇몇 나라의 상황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싱가포르를 봐야 됩니다.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률이 거의 60%에 이르렀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코로나19 회복성 지수를 따질 때 누가 뭐래도 4월까지는 전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4월 말부터 심상치 않게 흐르더니 2차 재확산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식당가가 문을 닫았고 초토화됐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집합 금지 조치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6월 13일까지인데요. 우리는 5명까지지만 여긴 2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는 아예 밥을 먹을 수 없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요. 마스크 착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활동, 예를 들면 헬스클럽이라든가 마사지샵 이런 데, 피부샵 이런 데는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네, 최대 인원도 정원에서 25%를 확 깎았고요. 자, 싱가포르 상황이 이렇고 이번엔 칠레를 가보겠습니다. 칠레도 중남미 쪽에서는 백신 접종이 상당히 앞서갔던 나라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40%까지 접종률이 갔는데도 백신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번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6천, 9천을 왔다 갔다 합니다. 문제는 백신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기 전에 국민들이 너무 일찍 긴장을 갖다 풀어버린 게 문제고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가깝기 때문에 확 번진 게 문제입니다. 외따로 떨어져 있는 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이셸 군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저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차, 2차를 모두 마친 사람이 62.2%입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왜 문제가 생겼냐면 백신 접종률이 34% 정도 갔던 3월 달에 관광 수입을 위해서 관광객을 공항과 항구를 열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양성인 사람은 안 되고 음성인 사람만 받았습니다만은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봉쇄령에 들어갔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셨다고 해도
상체 형성 전까지는 성급하게 마스크를 일단 벗으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보시면 당국은 무리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무튼 언론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가능한 집단 면역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이 될 때까지는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방역 수칙을 지키고 가능한 한 마스크도 쓰고 계시는 게 코로나19 지금 종식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초선인 김웅, 김은혜 의원은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로써 본 경선에서 신구 대결 구도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이상 5분의 후보자가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8명에서 5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나경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 홍문표, 조경태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당내 지지세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준석 후보가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나경원 전 대표와 불과 1% 차이로 바짝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선의 김웅, 김은혜 의원은 이준석 전 최고와 함께 본선 진출에 기대를 모았지만 끝내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큰 승리였습니다. 저는 이 열망을 이번 전당대회에 그대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더 많은 젊은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로써 4번의 합동연설과 5번의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11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역선택 방지 조항을 추가한 여론조사 30%로 최후 승자를 가릅니다. 하지만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탈락한 신예 주자의 표까지 더해질 경우 이준석 후보의 힘이 실리지만 4명의 중진 후보 가운데 일부가 힘을 합치거나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은 후보자들 중에서 딱 가운데 있는 아직도 제가 50대입니다. 세대 통합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계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계파 없는 정치인이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선에 여러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 영역도 있을 수 있는데 누가 그런 것을 대변해서 어느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파트너가 됐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이것은 저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선에서는 이준석 대 나머지 중진 4명으로 신구 대결 구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돌풍이 이어질지 아니면 중진들의 안정바람이 먹힐지 결과는 열흘 정도 뒤에 나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관세평가 분류원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LH 사태로 성남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던 정부 여당은 당장 다음 달부터 특공제도 폐지 절차에 돌입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LH 사태 여진 속에 터진 관세평가분류원의 이른바 유령청사 논란은 성남 부동산 민심에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기도 전에 청사를 짓고 아파트 분양권부터 챙긴 행태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돌아가자 고위당정 주요 안건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특별공급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며 제도 전면 폐지를 건의했고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불과 1시간 반 만에 정부도 이에 동의하면서 특공 폐지가 신속하게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곧바로 세종시 특공제도 폐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시작됩니다. 특히 기존 특혜 환수 논의는 정부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처럼 빠르게 움직인 건 단순 제도 개선만으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자체가 국민적 따가운 질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그런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4.7 재보선 참패에 도화선이 된 LH 사태처럼 전 정권 탓으로 책임을 돌린다면 내년 대선에서 더 큰 역풍을 맞을 거란 우려도 한몫했습니다.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로 압박하자 여당은 특공제도 전면 폐지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대선 전국에서 부동산 민심은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있을 검찰 정기 인사에서 큰 폭의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갑작스러운 출입기자단 공지로 이용구 차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대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법무부와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라면서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60년 만에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용구 차관은 불과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를 안고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있었던 택시기사 폭행 사건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후 법 적용 오류와 봐주기 수사 의혹, 블랙박스 영상 삭제, 은폐 시도와 경찰의 거짓 해명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기사님이랑 합의하고 영상 지우신 거 맞으신가요? 오늘 안 줬어요? 어제 입장문에서는 영상 제출돼서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니까 다쳐. 그런 취지죠. 경찰과 검찰 모두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구 차관은 주말인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고 곧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까지 나오자 결국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구 차관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도 줄줄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고검장급에선 처음으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이젠 떠날 때가 됐다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법무부 고위직인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꺼내들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적체 언급과 검찰 인사위원회의 기수 파괴 논의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용퇴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용구 차관의 사의 표명과 법무부, 검찰 간부들의 줄사표로 자리가 비면서 이르면 다음 주에 있을 검찰 정기 인사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갑질 파문에 이어 불가리스 사태까지 일으킨 남양유업이 결국 사모펀드에 팔렸습니다. 사과 발표에도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자 소유주는 지분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연구진을 동원해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남양유업. 사회적 불신이 커지자 직을 내려놓는 사과와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사태 수습을 하느라 이러한 결심을 하는 데까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과 발표 3주 만에 내놓은 답은 개선안이 아닌 지분 매각입니다. 53%가량의 회사 지분을 3,100억 원을 받고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에 팔기로 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하자 고 홍두영 창업주가 회사를 세운 지 57년 만에 매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갑질 논란과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했다는 의혹에 이어 영업 직원 욕설 녹취록까지 공개됐습니다. 대리점이 회사의 동반자이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에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았습니다.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마약 투약 사건은 회사 이미지에 더욱 큰 타격이 됐습니다. 먼저 2013년 회사의 밀어내기 사건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이회 조카 황하나 사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한행컴퍼니는 인수를 마무리한 대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각종 파문과 사과를 반복한 끝에 대규모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자초한 남양유업. 회사를 인수한 한행컴퍼니가 등 돌린 소비자의 마음을 되돌리는데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과 글이 논란입니다. 정 부회장은 이렇게 소고기 사진과 함께 너희들이 우리의 입맛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닭새우 사진에는 너의 희생이 우리 모두를 즐겁게 했다라며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썼습니다. 얼핏 보면 SNS에서 유행하는 재치 있는 표현을 따라한 것 같지만 세월호 추모 문구를 패러디해 조롱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며 쓴 글입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라며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적었는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지난 2016년 행복항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이렇게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베 같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조롱할 때 이 추모글을 활용하는 경우가 흔한 데다 정 부회장이 일부 극우 인사들과 SNS 친구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별 의미 없이 개인적인 SNS에 올린 글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신세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미안하다, 고맙다는 SNS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 부회장은 논란이 된 소고기와 닭새우 사진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는데요. 다만 가재나 우럭 등의 사진에는 이렇게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 부회장은 기업 총수로는 드물게 활발한 SNS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다 보니 부적절한 SNS 사용으로 구설에 오른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지난 2016년에는 SNS에 식당 여성 종업원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총수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SNS 활동이 소비자들과의 소통에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자칫 부적절한 언행으로 기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7년,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아픔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식 활동에 들어간 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은 지도를 수정할 수 없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성화 봉송 지도입니다. 시네마현 주변을 확대하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나타나는 점이 바로 우리 독도입니다. 육안으론 식별하기 힘들지만 화면을 확대하면 독도가 보이게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시했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이번엔 꼼수를 부린 겁니다. 외교부는 즉각 시정을 요구했고 앞으로 최대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이 지도에 표기된 독도 삭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부는 올림픽 불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도 공식 논평을 내고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며 일본 정부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도 이를 잘 알기에 보일 듯 말 듯 슬그머니 지도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도는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며 삭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まず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韓国側の主張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우리 정부는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는 일본 측 항의를 수용해 한반도기에 독도를 지운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를 둘러싼 논란으로 최근 어렵게 대화의 물꼬를 튼 한일 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일본 국민 대다수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규모 야외 올림픽 관람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 자체도 위태로운데 함께 모여 올림픽을 보는 것이 안전하겠느냐는 것인데요.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도쿄 시민들의 쉼터 요요기 공원. 공원 곳곳에는 차단막과 함께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도쿄올림픽 야외 관람장 설치 공사를 위해 일부 통행이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쿄도는 이곳 요요기 공원을 포함해서 지역 내 모두 8곳에 올림픽 경기를 볼 수 있는 대규모 야외 관람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방역 대책을 외치면서도 왜 굳이 사람들이 모여 올림픽을 보게 하려는지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今こんな風に我慢してるのにね、またそこで密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あまり気持ち的には盛り上がってないですね。半信半疑でできるのかなって。 야외 관람장 공사를 위해 공원 내 나뭇가지를 일부 베어내기도 했습니다. 자연을 해치고 감염 위험을 키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쿄도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입장객 수를 당초 1,600명에서 700명 선으로 줄였지만 관람장은 그대로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방침은 일본 정부와도 온도차가 큽니다. 静かなオリンピックというのがいいの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が、ご自宅でしっかりと応援をいただくような、そういうオリンピック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도쿄대 연구팀의 최근 조사 결과 올림픽 기간 사람들의 이동이 10% 늘어날 경우 도쿄 지역 감염자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無観客で開催していただくというのがやはり私はもう最低限のそのお話ではない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強いメッセージで抑え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なればオリンピックの開催というのは逆に難しい状態に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강조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대응은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들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주민들에게 모두 1억 1,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복권 당첨자 10명은 각각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억 7천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150만 달러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최대 규모 복권 당첨금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다른 30명도 복권 당첨금으로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0만 원씩을 받습니다. 이미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복권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 200만 명에게 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만 6천 원의 현금이나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 카드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Children 12 and up will also be eligible for those prizes. We're doing that in order to encourage you, not only with that $50 gift card, but with this significant prize and incentive program. 캘리포니아주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돈을 뿌리는 것은 다음 달 15일까지 경제를 완전히 정상화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이 여전히 접종에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미국 여러 주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당근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미 당첨자가 나온 오하이오주를 비롯해 뉴욕, 메릴랜드, 그리고 오리건주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복권 당첨금을 내걸었습니다. 뉴욕주는 백신 접종자에게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경기 입장권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백신 접종자가 지난달 300만 명을 웃돌다가 최근 180만 명 정도로 곤두박질 치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해 말에 10년 만에 다시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연 어떤 것들을 맡게 될까? 근데 이제 걱정이 앞서는 게 기간이 또 짧다고, 정해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도 들었고, 사건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데, 맡아서 이제 시작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 조사 신청 첫날 아침에 예. 그 제 1호로 신청 접수를 했던 우리 형제복지위원 피해자 한 분이 예.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예. 여기에 왔습니다. 그분의 이 눈가에 눈망울이 맺혔습니다. 예. 두 번째로 오신 분은 그 경주 유족회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예. 올해 87세입니다. 1960년부터 60년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거든요. 제가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예. 저는 그분들의 그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 이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좋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바라는 대로 법령에 따른 그 조사 기간 내에 예. 뭐 최선을 다해서 진실규명을 할까 생각 예. 중입니다. 그러면 1호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입니까? 신청 사건은 그랬는데요. 예. 저희들이 조사 개시 결정을 할 때는 예. 1,300분 총 328건을 동시에 조사 개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예. 보니까 선감학원 사건, 예. 그다음에 서산 개척단 사건, 이거는 사실 1940년대에 시작된 것도 있고 1960년대에 시작된 것도 있고 상당히 오랜 것들이고 국가기관, 국가 권력이 개입된 것들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요, 그 예. 뭐 일제 시대부터 있던 분은 아니고요. 대체로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주로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예. 특히 70년대, 80년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침묵을 당하면서 자기들의 어려운 그 사정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분들이 주로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은 선감학원 사건, 서산 개척단 사건은 처음 이름을 듣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선감학원은 아마도 저 안산 앞에 선감도라는 그렇죠. 조그만 섬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다 이어졌습니다만은 방파제가 있어서 거기에 수천 명을 가둬놓고 강제 노역을 시켰고, 그다음에 뭐 서산 개척단도 마찬가지. 형제복지원하고 이제 형태는 다 똑같은 거겠죠. 비슷합니다. 예. 예. 전부 그 어린 그 아동들, 특히 예. 이제 불황아라고 불렸던 분들을 강제적으로 수용을 해서, 문제는 수용 시설 안에서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를 받은 사건입니다. 예. 거기서 남는 이익들은 물론 권력 가진 자들이 나눠 가졌을 거고 그렇죠. 뭐 뻔한 겁니다만은, 근데 전체적으로 사건의 그 접수된 진상규명을 원하는 사건 신청 건수하고 이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 12월 10일부터 예. 어제까지 신청 접수 건은요, 총 7,4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예. 건수로는 약 3,600건 정도 됩니다. 그 말은 한 건당 그 여러 명이 신청한 그런 사건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니까 중간쯤에 이춘재 사건 용의자 인권 침해도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된 그 어떤 사건들, 살인 사건들의 용의자로 막 경찰이 함부로 잡아가서 괴롭혔던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마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많을 텐데요. 영화로도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진 사건인데요. 정확한 사건의 진상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 진실규명 신청은 7분이 했는데요. 관련된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추산하는데 직접적인 그런 관련자들은 3,000명 정도 되고요. 3,000명. 용의 선상에 올랐던 다양한 형태의 그 간접적인 관련자까지 하면 뭐 4만 명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로서는 연쇄살인 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닥치는 대로 이제 불러다 조사하고 아마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다 고령이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사건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세상을 떠나신 분들 있고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나? 이 관계기관들이 좀 협조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목격자나 증언자들이 고령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굉장히 민감한 그 국가 공권력과 관련된 사건들이어서 과거에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그 관련 자료나 증언자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지극히 조사가 어렵지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그 자료나 증언이나 관련자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최대한 종합적으로 그 모습을 피해의 모습을 밝힐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미 옛날에 다 끝난 건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일기 때도 그 사건들을 다시 꺼내서 바로잡은 게 다 있죠. 예, 일기 때는 79건의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서 예. 바로 잡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무리한 수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고요.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 고문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그 말씀을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오래된 예전 거부터 수백 건을 꺼내서 다 조사하고 과거사 진상 규명을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언제 끝나겠냐? 이제 덮을 때는 또 덮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만은 과거에 있었던 불미스럽거나 아니면 불이했던 일에 대한 진상 규명이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거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침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당하고도 말을 못했던 이른바 침묵당했던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것에 비하면 훨씬 더 그 원래 그 인권 침해는 광범하고 깊은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사가 과거가 아니고 과거사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다. 우리 늘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과거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자라나는 후속 세대에게 넘겨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걸 지금 해결하지 않고 또 미룬다고 하면 그것은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거다. 그런 점에서 보면 또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보도연맹 사건이라든가 형제복지원 사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이제 취재를 다녀보면 그때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사실 그 이후의 삶이 순탄치가 않았고 정말 힘들어서 다들 뭐 정말 가난하시고 병들어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상규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서 저지른 사건이니까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면 이분들이 손배 소송을 일일이 하기는 정말 힘들어 보이거든요. 위원회가 좀 직접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건 견해가 어떠십니까? 예, 지금 그 진상 규명이 되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첫째는 국가가 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 인권 침해 사건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점에서는 사회적 인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쓰여졌던 여러 가지 오명들이 벗겨진다는 점에서는 또 그 의미 자체가 명예회복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실 규명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원에 배보상 소송을 제기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숫자가 많다 보면 또 국가적인 전체로 보면 여러 가지 국력이 낭비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진실화해위원회 기본법에 배보상 규정을 넣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 측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자신 있게 그 문제를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 불언간에 좋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책임 문제는 결국은 국가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걸 전가시키거나 모른 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젠가는 승리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과거는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우리가 진실 앞에서 겸허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그 도덕적인 그 엄명이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실의 세계에서는 소유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바로 그런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진실화해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사건들 진실을 바로 밝혀주시고 국민들이 국가를 향해서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뭔가라고 묻지 않도록 좀 그렇죠. 국가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과거에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를 받은 분들이 저희 진실화해위원회를 믿고 신청을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용기를 내서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 신발을 신고 좀 다녀도 특별히 발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신어보니까 과장된 게 좀 있겠지만 운동화보다 편해. 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뾰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등이 이제 모델로 나섰죠. 그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별로 그렇게 구두파는 데는 효과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몇 년 하다가 이제 경영 악화로 결국 문을 닫았죠. 그때. 정직하게 잘 만들고 재료를 좋은 걸 쓰면은 그 진심을 알아줘서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선택하리라 저만의 꿈이었던 것 같죠. 부채가 훨씬 더 많아지면서 결국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멈춤이라는 마침표를 가슴 아프게 서로 헤어졌고 그분들은 오히려 저를 많이 걱정해 줬어요.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님께서 발을 재서 꼭 사 신고 가고 싶어 하신다.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와, 그때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딱 오늘까지만 잘 버텼어도 살아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폐업을 하고 구도를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대통령이 신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구두고 우리도 사신겠다. 돈 보태서 같이 회사를 더 키워보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참 뜻이 좋고 대통령이 신었고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오해도 저희가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힘겨웠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 직접 전국을 찾아가서 대면하면서 발을 쟀어야 되는데 대면한다고 하면 다 피했던 때가 코로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축을 당했는데 와중에 효리 씨가 저희들에게 큰 힘을 줬죠. 약속을 했어요. 초기에 구두 한 켤레씩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모두 박장대소하시면서 좋아하셨고 즐거워하셨고 기업인데 존재 목표가 이윤 창출이 아니고 장애인 고용이에요. 존재 그 자체가 목표인 기업인 거죠. 30인의 청각장애인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자. 지금도 그 나머지 인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데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고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허위 정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접종 행렬이 이어지는 걸 보고 조금은 안심하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9233님, 저도 오늘 1차 백신 접종했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9330님, 백신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과 허위 정보 늘어놓는 사람들이 단단히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빛 가득님은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코로나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바람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기 활동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튜브에서 김지훈님, 진실이 밝혀져 억울한 희생자들의 한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가해자들의 용서도 받아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병제 도입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모병제는 인구 감소 문제나 양성 평등과 관련된 이슈, 병역 비리 문제, 또 청년 실업 등의 이슈에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국가 안보를 책임질 군의 변화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할 문제여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변하는 걸 지켜보면서 체계적인 논의를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